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마지막 주, 서울은 크리스마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잠실 롯데월드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조명으로 빛나고 곳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호는 5살 배기 딸 미래의 작은 손을 잡고 롯데월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는 빨간 리본이 달린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는 똑같은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고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미래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성건설의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날을 위해 모든 일정을 미뤘습니다. 아버지 강서구 회장이 반대했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랬듯 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아빠를 못 보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 회전목마 타자. 우리 미래 공주님은 하얀 말을 타야지. 준호는 미래를 안아들어 회전목마로 향했습니다. 하얀 말을 골라 미래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회전목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얀 말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들은 롯데월드의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미래가 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풍선도 샀습니다. 미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래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만나러 갈까? 백화점에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대. 정말요? 우와, 빨리 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연결 통로를 통해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올해 자신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미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1층 로비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산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산타 할아버지 계셔요. 미래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도 산타 복장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산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기 가서 줄 서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의 시선이 옆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코너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깜짝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미 집에는 준비해둔 선물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 더 사주고 싶어졌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잠깐만 저기 볼게. 여기 이 자리에서 꼭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네,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는 미래의 두 어깨를 잡고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아빠가 금방 올 거야.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빨리 돌아올 생각으로 선물 코너로 향했습니다. 딸이 좋아할 만한 인형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대형 선물 상자를 운반하며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래야. 강미래.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백화점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딸은 인파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혼잡한 인파에 휩쓸린 미래는 사람들에게 밀려 계단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작은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고 아이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신고로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래는 잠실새마을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응급실 당직의였던 김태훈은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온 하얀 원피스의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아직 연락이 안 되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훈은 병실에 입원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훈은 아내 미숙에게 그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그들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입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태훈의 마음 한켠에서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미숙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고,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입양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하윤. 하늘이 내려준 은총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윤은 새로운 가정에서 밝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켠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실종된 딸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강서구 회장도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모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숙은 5년 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자고 했지만 김태훈은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윤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강서구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강서구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녀를 찾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미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잠실 롯데월드몰 앞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들이 거리를 수놓았지만 한 노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강서구는 낡은 회색 파카 자락을 여미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그가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장 차림으로 이곳을 서성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외모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그저 평범한 노숙자로만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콧수염과 턱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품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고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롱패딩을 입은 젊은 여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갓 구운 듯한 붕어빵 봉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나에게 주는 거요? 매일 여기 계시잖아요. 날도 춥고 하니까 따뜻한 거 드세요. 서하윤은 롯데월드몰 지하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으로 근처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태훈 원장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이 안쓰러워 음식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계시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 찾아뵙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주먹밥을, 때로는 샌드위치를, 그리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붕어빵을 사다 드렸습니다. 학생은 매일 이 시간에 여기를 지나나 보네. 네, 근처 병원에서 실습하거든요. 의대생이에요. 강서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나이가 미래와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쯤이면 25. 손녀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로 자랐을까. 문득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묻지도 않았는데 학생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꽤나 관찰력이 있는 분 같았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윤은 이 할아버지에게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늘 환자들에게 다정했고 이 할아버지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이 녹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윤은 계속해서 강서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때로는 하윤의 실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윤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어린 환자를 잃었어요. 강서구는 그녀의 괴로운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첫 사망 선고는 늘 아픈 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지. 네, 할아버지도 의사셨나요? 환자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게 신기해서요. 강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문득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순수한 관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한때 꽤 큰 회사를 운영했단다. 건설회사였지.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했다니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20년 전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내 손녀였지. 강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백화점에서 사라진 5살배기 손녀 이야기를, 찾지 못한 채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이야기를,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이후 하윤은 더욱 자주 강서구를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그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를 슬픔이 자신의 가슴 한켠에도 똑같이 울렸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 하윤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병원을 지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회진을 돕고 응급실 당직을 서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양아버지 김태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아과 실습을 할 때면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이 사고로 실려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양아버지는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윤은 여전히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이제 조금 더 오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하윤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봉합술을 성공시켰던 날의 기쁨, 터미널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날의 슬픔, 응급실에서 아이를 살려낸 날의 안도감까지. 강서구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4월이 되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윤은 실습 중간 잠시 짬을 내 강서구에게 벚꽃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롯데월드 호수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서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었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는 자신의 목에 있는 점이 콤플렉스가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예쁜 목걸이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강서구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목걸이라는 단어가 그의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래에게도 특별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손녀에게 물려준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강서구는 하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유심히 보았지만 아직 그것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5월로 접어들며 날씨는 더워졌습니다. 하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하윤이 반팔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블라우스의 컬러가 조금 젖혀져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눈물방울 모양의 갈색 점. 강서구의 시선이 그 점에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미래의 목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수없이 확인했던 그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속에는 평생을 간직해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회전목마에서 찍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5살배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지금 하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똑같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하윤은 강서구가 내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어린아이의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와 점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에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기억은 없어요. 처음 기억이 시작된 곳이 병원 침대였고 거기서 저를 치료해 주시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입양해 주셨대요. 김태훈 선생님이시라고. 강서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손녀가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음식을 건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회전목마의 달콤한 멜로디,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조명,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밝혀야 할 진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한 재회의 순간도 잠시, 곧 그들은 더 큰 폭풍 우 속으로 휘말려들게 될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은 병원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하얀 원피스 차림의 어린 소녀, 의식 없이 누워있던 작은 몸, 그리고 그날 밤 내린 결정까지. 비서가 하윤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빛을 한 딸의 모습에서 김태훈은 직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하윤의 뒤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가 아닌 강성건설의 전 회장 강서구였습니다. 김태훈은 책상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 미숙의 마지막 말이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지른 일을 바로 잡아야 해요. 김 선생님,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모두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서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온 미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외상성 기억 상실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훈은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미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0년간 불임으로 고통받던 그와 아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땐 제가 의사로서의 윤리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나 자식이 갖고 싶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이를 보며 우리의 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미래의 신원 확인을 지연시켰고 결국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고,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강서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가 풀어졌습니다. 하윤은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부모님은 그때였습니다. 병원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내 딸을 훔쳐간 사람이 당신입니까? 준호는 김태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들어왔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 후회,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찾았더라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당신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미래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병원장실을 울렸습니다. 김태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윤이, 아니 미래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딸은 어엿한 숙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래야. 준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강서구도 다가와 그들을 안았습니다. 김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병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강서구는 김태훈을 다시 찾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20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이제는 하윤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김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적인 책임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병원 복도에 서 있던 하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모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살이 넘어 알게 된 친아버지도, 그리고 절 키워주신 양아버지도, 이제는 더 큰 사랑을 가진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봄바람이 병원 창문을 통해 불어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 주기라도 하듯이 2024년 12월 잠실 롯데월드몰 앞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풍경으로 물들어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붕어빵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에요. 하윤이 붕어빵 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서구는 가게 안쪽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김태훈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지난 6개월은 모두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자수한 점과 하윤을 의사로 키워낸 점, 그리고 강서구 회장이 선처를 호소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훈은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평범한 의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소외된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김태훈을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훌륭한 의사로 자란 것을 보며 그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하윤이 두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하윤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이 붕어빵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서구가 반대했지만 하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과 할아버지의 인연이 시작된 그 자리를 기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번 수익금은 모두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강서구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하윤의 국가고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윤이가 곧 진짜 의사가 됩니다.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라는 이름과 미래라는 이름, 그 두 개의 이름이 상징하는 서로 다른 시간과 사랑이 이제는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마지막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몇 개의 붕어빵을 따로 포장해서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할아버지의 인연이 시작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실까요? 하윤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준호도 온다고 했지? 강서구의 말에 맞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야, 그리고 하윤아. 이게 뭔지 알지? 준호가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하윤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번의 생일을 준호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혼자서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붙였다가 끄곤 했습니다. 아버지.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서구와 김태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붕어빵 가게에서 늦은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롯데월드의 화려한 조명이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아픔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롯데월드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태훈과 준호가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놀이공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세 명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붕어빵 가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하얗고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 낡은 회색 경차 한 대가 강남 고급 아파트의 웅장한 정문 앞에 멈춰 섰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정문 양옆으로는 분수대가 우아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신형 외제차들만 드나드는 이 고급 아파트의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경비원이 황급히 차를 세웠다. 저기요. 잠깐만요. 방문중부터 발급받고 가셔야 합니다. 창문이 내려가면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구겨진 면바지 차림. 이재영은 초대장을 내밀었다. 아, 커뮤니티 센터 강연 때문에 왔습니다. 경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대장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문증을 내밀었다. 주차는 저쪽 구석에 하세요. 고급차들 옆은 피해주시고. 이재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15년 된 경차는 최신형 외제차들 사이에서 마치 길 잃은 늙은 거북이 같아 보였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은 차가운 시선들로 가득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은 그를 스쳐 지나며 얼굴을 찌푸렸고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누군가는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나 봐라며 귓속말을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박혜민이 반갑게 달려왔다. 한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강연장이 어디냐면요. 그녀의 말은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중단됐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급히 자리를 비운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차림으로. 할아버지, 누구세요?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파트 주민 대표 한미숙이었다. 죄송하지만 청소는 강연 끝나고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중요한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강연자 이재영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한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이내 경멸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그녀는 비웃음을 날리며 핸드백을 흔들었다. 당신같이 허름한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시골 경로당인 줄 아세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미숙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경비실에 전화해야겠네요. 여기가 어떤 아파트인 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분들인데. 이재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군요. 한 선생님, 안 돼요. 황급히 돌아온 박혜민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이재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파트의 품격을 생각하시는 모양이니 제가 물러나는 게 맞겠소. 그가 돌아서는 순간 한미숙의 승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의 낡은 경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저 허름한 노인의 정체를. 그리고 오늘의 이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부글거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표현하며 다른 분들과 소통해 주세요. 오늘은 웨지우드 골드 컬렉션으로 준비해봤어요. 한미숙은 200만 원대 티세트를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다. 에르메스 데코르 컵받침 위에 놓인 찻잔에는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프랑스산 마카롱과 벨기에 수제 초콜릿이 도자기 플레이트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라듀레의 장미향 티백을 우리는 동안 그녀는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를 살짝 내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허름한 노인이 우리 아파트에서 강연을 한다니. 한미숙은 18K 골드 티스푼으로 마카롱을 우아하게 집어들며 말했다. 우리 레미안의 품격을 지키는 게 대표로서 제 의무니까요.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 모인 중년 여성들은 그녀의 말에 격하게 동조했다.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은 여성이 티잔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그래도 박 담당자가 모셔온 분이면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그 박혜민이란 애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한미숙은 버버리 스카프를 살짝 매만졌다. 어쨌든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수준이 다르니까요. 티타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루이비통 다이어리를 꺼내 다음 모임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고급 디저트 전문점에서 공수한 에클레어로 준비할게요. 기대하세요. 최신형 벤츠를 몰고 귀가하는 길, 한미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메이크업, 발렌시아가 재킷, 목의 반짝이는 쇼파드 목걸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최상민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진 채였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한미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또 과로했나 봐요. 내일 회사 좀 늦게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이건 좀 달라.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검진도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골프 예약을 확인하며 대꾸했다. 내일 청담동에서 신상 100 하나 보고 올 건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요. 그로부터 이틀 후 한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모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현대의학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도 장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서울대병원이라는 곳인데. 한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한 달 뒤, 한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브란스도 안 되면 이제 정말 끝인가요, 교수님? 서울대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다시 삼성병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장기가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미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달 전만 해도 넉넉했던 숫자들이 병원비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벤츠 할부금 연체 통지도 왔다. 이제는 차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골프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다. 미수가, 이번 주 모임은 좀 쉬지 그래. 남편 간호하느라 힘들 텐데. 친절한 척하는 메시지 뒤에 숨은 냉담함이 보였다. 평소 그녀가 하던 대로 이제 그들도 수준이 떨어진 사람을 슬그머니 멀리하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커뮤니티 센터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웨지우드 티세트로 티타임을 즐기던 그곳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다. 주차장 구석의 허름한 경차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그날의 노인이 떠올랐다. 당시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 한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대요.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한밤중 중환자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다.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한의사가 있다는 것.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미수가 동네 한의원이라면서 그것도 좀 허름한 곳이래. 괜찮겠어? 친구의 만류에도 한미숙은 그 전설의 한의사를 찾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작정이었다. 일주일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위치를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낡은 한의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자 들려온 목소리에 한미숙은 얼어붙었다. 그날의 그 노인이었다. 허름한 카디건을 입은 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이재영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선생님은 그날의 이재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날처럼 평온했다. 아, 그날
그 주민 대표님이시군요. 한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제발,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이재영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사람의 생명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이재영은 한참 동안 무릎 꿇은 한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번진 화장이 얼룩져 있었다. 앞으로 제가 남편을 치료하는 동안 당신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치료를요. 무슨 의미이신지.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한약을 다리는 일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왕진을 다니면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한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미숙은 생전 처음으로 한약방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블라우스가 연기에 그을렸다. 손에는 처음 잡아보는 부직갱이가 들려 있었다. 불은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타면 약재가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아요. 이재영의 가르침대로 불을 조절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손이 까맣게 그을리고 등은 온통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선생님, 이 한약은 남편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독거노인을 위한 겁니다. 오늘 왕진 가실 분이죠. 그날 처음으로 한미숙은 이재영을 따라 왕진을 다녔다. 좁은 골목길 끝 반지하 방에 사는 할머니. 병든 몸으로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 그들에게 이재영은 한약만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한편 이재영은 양방과 병행한 치료도 시작했다. 이재영은 먼저 주치의들과 긴 논의를 가졌다. 양방 치료는 계속 유지하되 제가 처방하는 한약과 침술로 보완하겠습니다. 약재 성분을 모두 기록해 드릴 테니 혹시 있을 수 있는 양약과의 상호작용도 검토해 주시지요. 의료진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보였지만 이재영의 전문적인 설명에 곧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회진 시간에 함께 최상민의 상태를 체크했다. 이재영은 매일 새벽 정성스레 달인 한약을 병실로 가져왔다. 일주일에 3번은 침술도 시행했다. 중환자실의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 사이에서 그의 손놀림은 마치 실과 바늘로 섬세한 자수를 놓듯 정교했다. 이 경혈점들이 모두 막혀 있군요. 스트레스로 인한 기의 정체가 심각합니다. 한약은 일반적인 보약이 아닌 최상민의 상태와 복용 중인 양약을 고려한 특별 처방이었다. 은행잎과 산수유로 막힌 기를 풀어주고 환기와 감초로 심장을 보호하며 오미자와 구기자로 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배합된 약재들이었다. 3주가 지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최상민의 폐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심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양방 약물의 효과가 한방 치료로 인해 크게 증진된 것이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한미숙은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재영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일주일이 지났다. 한미숙의 손은 이제
약재 냄새가 밴 투박한 손이 되어 있었다. 매일 밤 남편의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도 그녀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한약방을 찾았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최상민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한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신경 썼죠. 아니에요. 나도 바빠서 당신 마음을 몰라줬잖아요. 부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병실 창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따스했다. 한 달이 지났다. 한미숙의 옷장에서는 명품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봉사활동을 다닐 때 입는 편한 옷들이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이재영을 따라다니며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사모님,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재영이 물었다. 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재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왔지요. 병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치료되면 몸도 따라서 낫는 법이지요. 그날 밤 한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허름한 옷을 입고도 행복해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언제부터 겉모습에 집착하게 된 걸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2달이 지났다. 최상민의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치의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치 마법 같습니다. 한미숙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매일 새벽 한약을 다리고 왕진을 다니며 생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여보, 이제 퇴원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글쎄요. 최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우리가 못해본 것들이 참 많죠. 함께 시장도 가고 동네 맛집도 찾아다니고. 한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미숙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까르띠에 시계 대신 수수한 가죽 시계를 차고 샤넬 백 대신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미숙 씨, 요즘 어쩐 일이에요? 늘 보던 그 명품들은 다 어쩌고? 티타임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었다. 다 정리했어요. 대신 복지관에 기부했죠. 한미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 그녀는 이재영과 함께 왕진을 다녔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아픈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다. 사모님, 이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재영이 불쑥 물었다. 한미숙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아시잖습니까?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때였다. 한 의원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한의학회 회장과 여러 교수들이었다. 그들은 이재영을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번 학회 특강 꼭 와주셔야 합니다. 후학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허름한 동네 한의원에 모인 한의학계 최고 권위자들. 다들 매체에서 한 번씩은 본 적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이재영에게 보이는 경외심 어린 태도는 충격적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재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뒤늦게 깨달은 한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바로 한의학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이재영 박사였다. 수많은 난치병 치료 사례로 기적의 명의라 불리는 그 의사였다. 하지만 왜 이런 작은 동네 한의원에서 화려한 곳에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필 때 이뤄지는 법이지요. 그러려면 의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그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저는 계속 실수만 저지르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변화했으니까요. 다음 날 최상민은 드디어 퇴원했다. 의료진들은 이런 빠른 회복이 기적이라고 했지만 한미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치료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도 허례허식도 필요 없었다. 이제 이 부부에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 한 달 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주민대표 한미숙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미숙아, 당신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 친구들이 놀라워했지만 한미숙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더 큰 꿈이 있었다. 이재영 선생의 제자가 되어 진정한 치료의 의미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요. 이재영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낡은 한의원 앞에 서서 한미숙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